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민망하긴 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큰일 치를 뻔했었네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했고 화도 났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서 위로와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저를 닮아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남들 하자는 대로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남편은 사내 자식이 너무 기가 얇아서 큰일이라며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누가 뭘 하자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다 해주는 성격이었죠. 그런 성격은 커서도 고쳐지지 않더군요. 저러다가 사기라도 당하면서 살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지요. 직장 들어가고 몇 년인가 지나서 애인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이었는데 마음에 든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드리러 온다 하더군요.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여자는 아들과 달리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자기는 우리 아들과 달리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신랑 내조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성격의 신랑이 거절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방패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패가 되겠다던 며느리는 결혼을 하자마자 지 남편을 휘어잡고 살더군요.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 하더니 말 그대로 저한테도 할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은 시댁 눈치 안 보고 산다더니 우리 며느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눈 똑바로 뜨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모진 성격은 못 되어서 그냥 며느리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살았습니다. 괜히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했다가 며느리 구박하는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봐 눈치를 보았지요. 나보다 먼저 며느리 둔 친구들을 보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벌벌 기던데 우리 집은 반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 분가해서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는 성격이니까 적어도 자기 가족들은 알아서 잘 챙기겠구나 생각하며 위안 받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이랑 둘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젊어서 고생한 덕분에 번듯한 집도 장만했고 저축해놓은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자던 남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거든요. 남편은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내밖에 모른다며 주변에서 팔불출이라고 했었죠. 그런 남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려니 쓸쓸함이 커져만 가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내가 엄마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살아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됐다. 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와이프한테 부담 주기 싫다. 네 애미 아직 안 늙었어. 혼자서도 충분히 밥 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 남편 없는 집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했지만 아들네 가서 눈치 보고 사느니 그게 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하루는 제가 집안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걸 모르고 슬리퍼를 신다가 그만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는 자신만만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늙었는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뼈에 금이 갔다 하더군요. 하필 다친 쪽이 오른쪽 손이라서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아들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싫은 표정을 짓더군요. 마지 못해서 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어머님, 혹시 제가 어머님 수발 들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저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돌봐줄 필요 없다 했습니다. 힘든 일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대놓고 싫은 기색 보이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마음으로는 병수발이며 똥수발까지 다 들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착한 아들 얼굴 봐서라도 제가 참아야 했죠. 어차피 팔이 다 나으면 다시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안에만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다치고 나니 몸이 쉽게 낫질 않더군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친 손목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힘을 쓰는 일이 잘 안 되더군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혼자 살림살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며느리가 제게 기니 할 말이 있다 하더군요. 어머님, 손목도 아직 불편하신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아예 들어와서 사시는 게 어때요? 그 이랑은 미리 얘기 다 했어요. 지금 쓰시는 방에 침대 하나 놓고 가볍게 옷가지만 좀 들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지 신랑 말은 잘 듣나 보다 생각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아들네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이랑 달리 며느리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갑게 절 맞이하는 며느리가 평소랑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는데 안방에서 아들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번에 어머님 살던 집 처분하면 그 돈 달라고 해요. 그걸로 당신 차도 좀 바꾸고 우리 애 학원도 좋은데 보낼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 돈 전부 우리 돈이니까 미리 좀 받아서 써도 되잖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우리 돈이야? 엄마 돈이지. 어차피 어머님 죽으면 우리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 돈 다 쓰실 것도 아니고 지금 받나 나중에 받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어머님 모시는 건 난데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더군요. 어쩐지 며느리가 평소 같지 않게 나한테 잘해주더라니 마음속으로 다 속셈이 있었네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내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죠. 집 팔고 난 돈은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찾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 말을 전해 들은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집만 팔리면 바로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꽉 쥐고 놓지를 않으니 화가 많이 났겠지요. 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 된다고 혼자서 가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전 불편한 몸으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빨래도 내 것만 쏙 빼놓고 하길래 세탁기 돌리는 김에 이것도 좀 같이 빨아주면 안 되니?
옷에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어머님 옷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따로 빨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니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냥 얹혀 사는 느낌이 싫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왔는데 그럴 때마다 잔소리가 따라 붙더군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설프게 도와줘봤자 저만 힘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일을 2번 하게 생겼잖아요. 며느리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혼자 지내는 건데 괜히 집을 팔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다 같이 여행을 가자 하더군요.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서 내가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간 적 없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바람도 좀 쐬고 기분 전환 좀 하고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가 좀 서먹한 것 같으니까 제 딴에는 여행이라도 가서 관계를 회복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니 따뜻한 바람에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남편 죽고 나서 계속 우울하게만 지냈는데 모처럼 나와서 좋은 풍경도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제주도 구석구석을 누볐지요. 예쁜 바다도 구경하고 손자 녀석 좋아하는 로봇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내 팔뚝만한 갈치가 통으로 나오는 갈치조림도 맛있게 먹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다니다가 숙소로 왔더니 다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더군요. 숙소는 바닷가가 보이는 조용한 독채 펜션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 아들과 손주는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나가서 주변을 좀 걷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이 신경 써준 것도 있고 해서 이참에 며느리랑 이야기를 좀 나눌 생각이었죠. 한 집에 사는데 언제까지 서먹하게 지낼 수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다 풀고 사이좋게 지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돈도 절반 정도는 떼어서 미리 줘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좋은 날씨에 기분 좋게 여행을 했더니 내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같이 간다니까 싫은 눈치를 보였지만 모른 척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외진 동네라서 그런지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이었는데 예쁜 등대 하나가 보이더군요. 우리는 바다 위로 난 길을 따라 등대까지 걸었습니다. 등대 아래서 쉬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할 참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들떴는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몸이 부웅 뜨는 느낌과 함께 저는 길 아래 바다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빠지고 나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수영도 할 줄 몰라서 그저 허우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입이며 코로 짠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더군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인명구조용 튜브가 있었어요. 줄이 달려 있어서 그걸 던지면 제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죠. 한시가 급했습니다. 조류가 심해서 몸이 계속 먼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더군요. 당황해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먼바다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걸 본 며느리가 천천히 뒤돌아서서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눈을 떴는데 제가 낯선 건물 안에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그물망과 잠수복이 보이더군요. 눈을 뜬 저를 보고 누군가가 정신이 좀 드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정신을 잃고 물에 떠내려 가던 절 다행히 젊은 해녀분이 발견하고 구해주었다 하더군요. 인공호흡을 하고 났더니 숨이 돌아와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조업하는 날이 아닌데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연습하러 바다에 들어간 거였어요.
물속에서 아주머니 발견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저는 그 해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되었겠죠. 잠시 몸을 추스리고 나서 해녀가 태워주는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해녀가 준 옷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온몸이 흠뻑 젖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며느리와 아들네는 태평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아들은 흠뻑 젖은 내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얼굴을 싹 바꾸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혼자 산책하고 싶다더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와서 쉬고 있었어요. 하도 안 오시길래 찾으러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전 눈에서 불꽃이 튀더군요. 인연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바다에 빠진 시어머니를 보고도 구해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그렇게 무서운 앤 줄은 몰랐다. 아무리 시애미가 싫어도 어떻게 죽으라고 할 수가 있어? 내 얘기를 들은 아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당신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나한테는 엄마 혼자 산책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혼자 들어온 거라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전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꾸며낼 수 있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악을 쓰며 며느리에게 덤벼들었어요. 죽다가 살아나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며느리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가서 따져보자 하더군요. 며느리는 경찰서에 가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더군요. 노인네가 노망이 난 게 틀림없다며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라서 CCTV 같은 것도 없었죠. 경찰도 난감해 하더군요.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데 처벌이 가볍지 않다 하더군요. 하지만 내 말이 거짓이라면 며느리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경찰도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서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저를 구해준 젊은 해녀 아가씨였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에게 건네주더군요. 그것은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지켜보던 해녀는 등대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떠올렸고 그 자동차의 주인을 알아내어 블랙박스를 받아온 거였죠. 그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도 영상이 찍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고 며느리가 방관하고 있다가 뒤돌아서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그걸 본 며느리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눈이 벌게져서 우리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었어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밝힌 이유가 있더군요. 아이 학원 데려다 준다며 나가서는 동네에서 벌어진 화투판에 기웃거렸대요. 그런데 그 화투판은 전문 노름꾼들이 아줌마들 등쳐먹으려고 만든 판이었고 처음에는 재미로 치던 화투가 점점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도박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우리 아들이랑도 이혼을 했습니다. 손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엄마 노릇하면서 손주 키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해녀에게는 따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연이라고 그 뒤로도 제주도에 내려가면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모든 게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이랑 손주 돌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인생이라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부끄러운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 전할게요. 고맙습니다.